2020년 12월 12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 18범의 조두순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받아 단 12년만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온 것인데요. 그에 따라 현재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알아봅시다. 참고로 해당 영상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가감없이 사용했으므로 시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두순은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를 중퇴한 뒤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거나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으며 이득을 챙기다가 결국 소년원에서 1년 6개월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소년원에서 나온 뒤에도 상습절도를 하다 적발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의 범죄는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1983년 공장을 다니던 19세 여성을 폭행하며 강간, 1996년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강간과 상해치사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실수로 죽인 사건에 대해 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치감경의 법이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감옥 생활을 하던 그는 출소한 이후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았습니다. 옆집 이웃의 머리를 전화기로 내리치고 눈을 찔렀으며 다방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계속해서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만 54세 나이에 전과 17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08년이 되었습니다. 한편 안산에 살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지내던 8살 나영이는 그날도 학교를 등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 앞에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애기야, 혹시 여기 교회 다니니? 바로 전과 17범의 조두순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아니라고 했고 그 이후 조두순은 아이를 강제로 들쳐업고 옆에 있던 교회 건물 1층 화장실로 아이를 강제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평반 남짓한 조그만 화장실에서 그의 추악한 범행이 시작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를 변기에 강제로 앉힌 뒤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하라며 강요했습니다. 당연히 나영이는 거세게 반항하며 울기 시작했고 조두순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나영이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얼굴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강했던 나영이는 계속 거세게 저항을 했고 이어 조두순은 나영이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정신을 잃은 나영이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내부 장기는 많은 부분이 손상되게 됩니다. 이후 조두순은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대걸레를 이용해 주변을 닦아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고 이후 조두순은 나영이를 바닥에 놓은 뒤 찬물을 틀어놓은 채로 범행 현장을 달아납니다. 몇 분 뒤 정신을 차린 나영이는 화장실 밖을 기어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119에 실려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식기의 80%가 훼손되어 버렸고 직장과 대장은 괴사하여 제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조두순의 치밀함을 엿보게 됩니다. 화장실 문고리의 지문은 옷 소매로 지어놓았었으며 화장실 벽 곳곳을 마대자루로 흔적을 지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화장실 문틀 왼손 엄지 지문, 안쪽 입구 벽면에서 왼손 새끼손가락 지문, 왼쪽 벽에서 오른손 엄지 지문 등 여러 개의 지문을 추출해냈고 범인을 특정해 3일 만에 조두순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자신은 억울하다며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이런 말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형사님. 내가 탄원서 한 장이면 다 바뀝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15년, 20년을 살고 70살이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 이후 재판 일정이 잡혔고 조두수는 재판장에게 300장에 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강간을 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관계를 하고 간 것을 경찰이 피고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아닌지요. 등등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구구절절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술에 취해도 여자에게 매너 좋은 사람이라 말했던 조두수는 다방 여성에게 소화기로 내려치려 한 적도 있었으며 술에 취하면 매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조두수는 행패를 부린 다음 날이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써서 사과를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두수의 이런 거짓말은 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조두수는 사건 현장에 절대 간 적이 없으며 집에서 TV로 야인시대를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와이프가 내가 퇴근했을 때 남편은 집에 없었고 9시쯤 들어와 씻고 방에 들어가 잠들었다 라고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 알리바이인 것이 바로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두수는 또다시 술에 취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건 현장에 절대 가지 않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그렇게 계속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중 이번엔 그의 신발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두순의 신발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두순은 다른 사람과 싸웠는데 그 사람의 코피가 묻은 것이다 라며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신발의 피가 나영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조두순의 거짓말은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이 이어나가던 조두순은 이번엔 또다시 증언을 바꾸며 제3자를 등장시키기에 이릅니다. 제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아주 살짝 기억이 나긴 합니다. 당시 소변을 보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려 하는데 한 남성이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라는 증언. 하지만 이는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안쪽 깊숙한 곳에 지문이 나온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이상한 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두수는 재판 내내 사과는커녕 술 핑계만 대며 계속 범죄를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최후 변론을 통해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하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판사님, 제가 그랬다면 제가 자살하겠습니다. 엄한 사람 잡아놓지 말고 지금 그 짐승 같은 범죄자가 밖에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빨리 잡아주세요. 이에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에서는 결국 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조두수는 12년형만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가 아동 성폭행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량이 적은 일반 성폭행건으로 기소를 했던 것도 문제였으며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 현장에 증거들을 인멸하고 계속된 거짓말을 하던 조두수는 결국 술로 인해 감형을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연쇄살인범보다 높은 29점을 받은 조두순. 성범죄 재범 위험성 17점으로 고위험자로 분류되었던 조두순. 그는 2020년 12월 12일 밖으로 나와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아저씨에게 6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던 나영이의 바람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조두순 사건의 내막과 재판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